예, 보신 것처럼 엔터주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 악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하나둘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합니다. 물론 굉장히 국한된 종목에 한해서긴 합니다만은 과연 엔터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좀 모멘텀이나 메리트가 살아나고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자면 YG엔터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다른 종목들 버티고 버티다가 SM에서도 리스크 하나 나오고 맞습니다. 결국 잘 나가던 이제 JYP에서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더 이상 매력이 없나 보다 싶었거든요. 지금 상황이나 앞으로 전망 엔터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엔터주 전체에 대해서 보면 우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는 게 우선 마약과 도박 관련된 대형 스캔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악재였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7월부터 일본 관계 악화가 또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현재 엔터주의 대부분 많은 수익 중에 하나가 일본 공연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두 개 악재가 겹치면서 실제로 SM 한 46.4%, YG 같은 경우는 2011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JYP까지 약 50% 정도 주가가 낮은 상태에 있는데 주가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 상반기를 보면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큰 악재였고요. 거기다가 일반 투자들이 가장 또 신경 쓰는 게 악재가 중에서 루머, 특히 엔터주는 루머 악재가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효과에다가 플러스해서 사드 때문에 중국 시장이 주는 상태에다가 일본 시장까지 준 것이 이 저가 흐름의 장기화가 지금 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소속 아티스트의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이번에 진짜 실감을 하게 된 것 같고 여기에다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일 관계까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엔터주에게는 호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요즘 보면 반등의 기미가 슬슬 이제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반기 회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현재 5주째 이슈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의 가장 큰 수혜주는 저는 엔터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망각 효과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YG 양현석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그 이슈들을 몰고 다녔었는데 지난 한 5주간 그 이슈가 대부분 사라진 가장 큰 효과는 조국 효과였다. 그렇네요. 첫 번째 망각 효과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저점 효과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M이나 YG나 JYP 엔터도 대부분 50%대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지지난주 2주 전에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 엔터주나 큰주를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저점 효과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가는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동력을 상실합니다. 과연 실적을 뒷받침해 줬을까? 이제 각각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반기 가장 큰 그 관전 포인트는 이 각 3사가 어떤 실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약간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이 주가에 동력을 제공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건으로 체크를 해주셨고 저도 정신 차려보니까 진짜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뉴스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YG의 마약 스캔들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제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는 악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소속 아티스트의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스캔들 아티스트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는 번외로 하더라도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또 걱정되는 것이 그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맞습니다. 근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에 기대하는 게 또 많다 보니까 일본 매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YG와 SM과 달리 그 사건 사고를 겪는 동안에 사실 JYP 같은 경우는 실적 향상과 리스크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걸그룹 대장인 트와이스가 이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2차 밀로.
문제는 이제 일본 시장인데 이제 일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반일 감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불매운동. 불매운동이라든지 예. 강력한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강하진 않다. 이게 정치적 그 수뇌부에서는 강할지 몰라도 일반 무관심하다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더라고요. 사실 무관심한 거죠. 예. 예. 실제 뭐 일전자 TV가 팔린다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데 대해서는 한국과 약간 다른 그 온도차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지난주였죠. 그 JYP의 시가총액이 이제 엔터주 3사 중에서 1등을 한 게 좀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고요. 예. 또 지난주에 보면 JYP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그 일종의 IR 행사죠. IR 행사를 하면서 그 YG와 SM에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한국의 엔터주들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거냐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실제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네, 블룸버그에서 와서 같은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한국의 엔터주 기업들이 앞으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었는데 똑같은 외신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류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JYP 쪽에서도 뉴욕에서 IR 행사를 할 때 이 리스크 관리를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안정성을 제공해 줄 것인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옵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JYP에서는 좀 강점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약간 아쉬운 점은 이 보이그룹 대비해서 걸그룹이 수익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 보이그룹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예. 그리고 리스크 관리 옵션을 이야기했는데 그 옵션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향후에 JYP를 지켜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굿즈 판매량만 보더라도 네. 보이그룹하고 걸그룹 차이가 생각보다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팬들의 중심이 소녀 팬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JYP에 대해서는 지금의 리스크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다시 한번 실적으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엔터주 얘기하니까 다른 양사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버닝썬부터 해서 승리씨, BIC 얘기 나오고 국세청 세무조사 여기에다가 이제 또 새로 보도 나오는 게 한 달 후쯤에는 루이비통에 한 670억 원 맞습니다. 물어줘야 되는 네. 상황이다. 한때 이 루이비통이 YG엔터에게는 큰 모멘텀이었는데 맞습니다. 어쩌다 또 리스크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바로 루이비통의 이 전환주 자체, 네. 이 670억이죠. 원래는 약 4만 6천 원 정도 수만 유지를 했더라도 주식으로 10% 정도를 반납하면 됐었는데 네. 실제 연초만 해도 6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봤죠. 그런데 현재 주가가 2만 원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자 2%까지 합쳐서 670억을 현재 이 10월 16일 날 갚아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악재인데 그렇지만 그 현재 YG의 현금성 자산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6월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466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금융 자산, 우리 소위 말하는 예금 자산이죠. 이게 한 1,060억이 있기 때문에 네. 뭐 670억에 대해서는 뭐 만기 환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다만 이 돈을 갖고 나면 추가적으로 YG엔터가 향후에 신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과연 잠재력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불신을 해소할까가 아직까지는 악재가 겹겹이 남아있는 게 YG의 현실이고 그렇지만 최근에 또 동향을 보면 기관 투자자 일부에서 YG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요. 네. 국민연금 측에서 여전히 1% 정도 더 매수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나 국민연금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저점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YG에서도 이제 다시 그 신규 이제 스타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투자 잠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악재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그 시기와 판단을 이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향후 투자의 중요한 또 핵심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YG엔터 주식 많이 사가지고 한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욕 많이 먹었었는데 여전히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군요. YG엔터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SM 얘기인데 여기도 나름 오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라이크 기획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 네.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까지 돈은 버는데 배당은 한 번도 안 했고 네.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경영 개선해라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SM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SM은 우선 그 엔터주를 볼 때 뭐 정권가에서는 뭐 탑주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유는 실적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네. 현재 KB 자산운용이 제시한 요구사항, 네. 그 요구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아이크라 관련 이수만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요구인데 네. 주주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요구사항이 보면 F&B 사업 매각 청산을 요구했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 성량을 30% 높이라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또 사회이사 선임 등이 또 새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요구사항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YG엔트 SM 같은 경우는 실적 향상과 상관없이 약 200억 이상의 그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체가 호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역시 SM 쪽에서도 이 외에 영업외 이익 외에 실적 향상에 따른 잠재력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은 빨리 그 이 아이크라에 대한 KB자산운용이 요구한 이 사항들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경영 그 지배 구조의 투명화를 한 다음에 예. 새로운 성장 동력과 잠재력을 빨리 시장에 내 보이는 것이 향후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그 우리가 YG도 이야기하고 그 JYP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엔터주 3사가 급성장하면서 네.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이 투명화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규모에 맞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계기가 향후에 또 한 번의 그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갈 수 있는 지배 구조 투명화를 통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그 투명화를 통해서 현재 그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좀 저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M에서도 뭐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또 속도감 있게 그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엔터주 얘기하면 무조건 이제 기획사 3사 얘기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엔터주 하면 컨텐츠 관련주까지 맞습니다. 함께 묶어서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 우리가 JYP 엔터보다 더 반등 그 탄력이 더 높습니다. 네. 아쌀연대기에 대한 악재가 좀 사라지나 네, 그렇습니다. 싶기도 하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추석 연휴 때 많이 하던데 아스날랜드기 보셨어요? 저는 초반부터 안 봤습니다, 이거는. 네. 예. 역시 별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악재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장 큰 강점은 사실은 넷플릭스죠. 네. 넷플릭스에 대한 시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국내에서는 거의 뭐 LG U+가 물론 넷플릭스에 연합하고 있지만 그건 전혀 다르게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는 효과가 가장 크고 거기다가 이 OTT 사업에 디즈니나 아마존, 구글 같은 OTT 산업과도 지금 제휴가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죠. 즉 다시 말해서 플랫폼화를 시킬 수 있다는 국내 유일의 컨텐츠 제작사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잠재력이 크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 조금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때문입니다. 이 넷플릭스를 통하거나 디즈니, 아마존을 통해서 중국 시장으로 과연 갈 수 있느냐.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기대감의 가장 기본에는 이게 컨텐츠 제작사이지 않습니까? 네. 컨텐츠가 재밌어야 되고 네. 흥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 연대기 1, 2처럼 흥행이 실패한다면 이조차도 불가능하지만 예. 그렇지만 뭐 정권가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향후에 2020년에도 그 넷플릭스와 추가 제작 몇 가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잠재력을 보고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을 하자면 한 회당 40억에서 50억의 제작비는 역시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더라도 그렇게 돈을 안 들이는데 아스날 연대기는 너무 제작비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플랫폼화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엔터주들 뭐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은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반등은 조금씩 네. 나타나고 있어도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3주 전에 그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는 것 같은데 현재 그 한국의 엔터주나 컨텐츠주 기업들은 제대로 된 시스템화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스템화돼 있다는 그 어떤 전제는 뭐냐 하면 이 엔터주들의 기업은 첫 번째는 실적 성장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이 실적 성장 가능성은 첫 번째는 주력 엔터가 누구냐. 네. 그리고 그 주력 엔터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까? 예. 주력 엔터가 어느 정도? 그럼 그 사이클을 탈 때쯤에 신인 발굴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봐요. 한국의 엔터주 3사들은 네.
십수년간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예. 그 주력을 어떻게 판매하고 주력 다음에 신들 어떻게 발굴하고 그리고 주력을 그 피크를 친 다음에 그다음 클런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센터에 있다 봅니다. 예. 두 번째는 추정치를 가시성 있게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시킬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출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그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를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엔터주를 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 지속 가능한 실적도 가능할 수 있을지 엔터주 관련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